안녕하세요. 저는 시네21 이화정 기자고요. 네, 좀 약간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오손도손 토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강제 이동시키신 건가? 네, 착석하시면 시작할게요. 와, 밖에 진짜 계속 춥다가 오늘 벚꽃이 너무 많이 흐드러지게 펴서 완전 절정기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벚꽃 안 보고 이 황금 같은 시기에 이 작품 보러 와주셔서 일단은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영화는 잘 보셨어요? 네. 네. 아, 진짜 이 감독님 전작이 폭력의 씨앗이라는 작품이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이제 그 폭력에 대한 약간 씨앗을 좀 뿌려놨다라면, 이번 작품에서 완전히 발아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다음 작품에서는 폭력이 꽃을 피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지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임태균 감독님의 작품들을 계속 좀 쫓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감독님이랑 또 이제 영화에서 무시무시한 연기를 보여주신 두 배우분을 모시고 주연 배우분 모시고 토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저랑 얘기를 나누다가 질문 시간도 드릴 테니까 궁금하셨던 점은 많이 물어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와 일단 뭐 진짜 이렇게 벚꽃 이렇게 포기하시고 말도 안 나오네 포기하시고 이렇게 영화를 선택해 주신 관객분들께 인사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 먼저 마이크. 네. 그러게요. 오늘 여기도에서 벚꽃 축제 한다고 방금 알았어요. 날씨가 되게 좋아서 네. 야외 활동 하지 않으시고 와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뭐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태규 감독님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도 치는 땅 문성 역을 한 박정학입니다. 대충 이렇게 보니까 한 120분이 웃었는데 네, 한 분 빠지신 것 같아요. 네, 119분인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좋은 날 저희 파도 치는 땅을 파도치게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파도치는 땅에서 은혜 역할 맡은 이태경입니다. 네, 오늘 얘기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 아까 이렇게 팬분들이 소리를 환성을 질러주셔가지고 굉장히 네, 이렇게 팬미팅 같은 그런 순간이 잠깐 있었는데 조금 정리하고 네, 일단 감독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전 진짜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차기작을 만드셨나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그리고 아무래도 전주국제영화제라는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국제영화제로 명성을 떠시는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셨잖아요. 그 수상 때문에 좀 영화계에서 주목을 하고 투자도 많이 해주고 이런 좀 약간 그런 그간의 수월한 영화를 제작하기 수월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왔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차기작을 연출하셨는지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러게요. 좀뭐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게 뭐 찍는데 너무 힘들지 않았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준비했나, 혹은 심지어는 뭐 독립영화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런 거 질문하시는데 저는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좀 운이 좋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작으로 주목을 좀 받고 그 뒤에 저도 이제 또 다시 뭐 집에 있어야 되나? 뭐 영화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제 막막한 상황에 편집하고 있을 때 이제 뭐 시나리오까지는 아니지만 아이템 정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주영화제에서 이 영화는 투자를 받았는데 영화제에 보여드렸더니 또 다행히도 흔쾌히 같이 하자고 해주셔서 영화를 끝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려움 없이 그리고 자율성을 보장받는 안에서 네. 좋은 영화를 네.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아까 속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굉장히 이렇게 시나리오를 아이디어를 이렇게 발견한 순간부터 시나리오를 쓰고 실행까지 굉장히 일사천리로 하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뭐 저도 간신히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안 되는데 해보는 거고. 왜냐면은 이거 말고는 저는 별로 할 일이 할 일이 없으셔서. 별로 없고 네. 할 줄 아는 게 또 이거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시나리오 완성도가 제가 저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 영화는 그렇게 완성도가 높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가 완성도가 높다고 해서 영화가 좋거나 또 그 반대였다고 해서 뭐 나쁘거나 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화의 결말을 어떻게 제가 끝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고 그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결말로 영화제에 보여드렸는데 영화제에서는 괜찮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실은 좀 여지를 두고 현장에서도 많이 촬영을 했어요. 그게 저한테도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고 영화적으로도 이런 작업이 이 영화에 어울리지 않았나 싶었던 생각도 있어요. 열어놓고 하는 작업. 어떻게 보면 이제 결말 부분에 대해서는 관객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이따 얘기를 좀 더 심도 깊게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은 진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굉장히 감독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능 있는 감독 발견 이렇게 쭉쭉 밀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와도 영화가 이제 그 완성되기까지 힘든 거는 배우들 캐스팅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파도 치는 땅 정도면은 선뜻 이 영화를 하겠다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연기 그리고 굉장히 좀 무거운 연기여서 여러 이제 그 배우들이 좀 보고도 거절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는 박정학 배우님 네 아니 그 김봉남 살인 사건에 정말 이거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이게 진짜 막 악역 중에 악역 그 이렇게 부인을 계속 이렇게 패고 폭력적인 쉽게 얘기하셔도 개쓰레기. 네. 네, 워낙 그 이미지가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감독님이 사실 이제 이 역할도 처음에 좀 약간 이 사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나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되잖아요. 선입견으로. 그런 것들을 노리고 영화계에서 가장 좀 약간 악역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있는 배우로 캐스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 이제 주인공이기도 하고 이 영화는 좀 특이하게 그 주인공이 많이 나오는 또 영화이기도 해요. 모든 씬에 등장을 하고 당연히 그래서 가장 캐스팅 단계에서 고민했던 역할인데 첫 번째는 은혜를 처음 만났을 때 이상한 텐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둘 들었어요. 사이에. 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모르는데 그냥 아무 대사 하지 않고 맞닥뜨렸을 때의 느낌이 긴장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였고 그거는 어떤 외형적인 것이겠죠.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뭐 선배 얼굴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박 선배님을 생각하고 보니 그동안의 매체 영화를 포함한 뭐 드라마나 여러 군데에서 제가 뵀던 모습이 약간 소모적이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뭐냐면 매체가 그걸 원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관객분들이나 시청자들이 그걸 원할 수도 있는데 한 방향으로 가는 연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좀 배우로서도 아쉬울 거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고 연출자 입장에서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연출을 내가 할 수 있다면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도전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아마 선배님 되게 힘드셨을 텐데 그것 때문에 하나도 안 힘들었어. 감독님이 좀 열어놓은 이런 시나리오를 처음 이렇게 완성했다라고 하셨는데 시나리오 보시고 또 제안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셨나요? 사실은 맞는 말인데 계속 비슷한 역할들, 비슷한 캐릭터가 많이 들어와요. 처음에 뭐 장군을 하고 나서부터 누구 지켜주는 뭐 근엄한 장군 역할만 들어오다가 또 뭐 어떤 악역을 하고 나니까 또 악역만 시키고 그다음에 뭐 깡패를 했더니 깡패 주문만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사실은 이번에 그 시나리오 왔을 때 독립영화라는 어쨌든 뭐 영화가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쪽으로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이전부터 해왔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우연찮게 이제 기회가 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된 독립영화인데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감독님이 A4 용지에다가 좀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손편지를 이렇게 해서. 그게 사실은 되게 와닿았어요. 너무 진정성이 있어 보였고. 네, 요즘 이렇게 오셨어요. 손편지 고도의 술수를 쓰셨네요. 그러니까 감성에 호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성에 속았어.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시나리오는 사실 처음에 봤을 때 별렇게 시나리오는 좀 잘 약간 와닿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좋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근데 어찌됐든 뭐 배우가 뭐 되게 다양하게 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많은 색깔을 갖고 있는 배우가 좋은 배우다라는 생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김봉남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하게 된 거고, 뭐 되게 다양하게 해야지 좋은 배우가 된다라는 뭐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대본은 없었어요. 촬영할 때 다 갖다 버리고 그냥 그 순간순간에 그냥 서로 얘기해갖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거지 뭐 없었습니다. 사실 대본은. 그 대본이 뭐 좋진 않았군요. 네. 좋았는데 왔다 갔다 어찌됐든 뭐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근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여지껏 해오지 않은 방식.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틀에 아니면 카메라가 뭐 이쪽 커트 따고 이쪽 커트 따고 뭐 이러는 그런 소모되는 거 말고 그냥 카메라가 픽스가 된 상태에서 되게 지루한 영화가 지루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감독님의 어떤 그 색깔이고 감독님의 표현 방식이니까. 근데 그 안에서 배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찍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대사도 사실은 안 외웠어요. 외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외울 이유가 없죠. 그거 하나 편하더라고요, 촬영 전날. 대사 안 외워도 되니까. 근데 현장에 나와서 한 2시간 이렇게 감독님하고 먼저 스태프도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자 해서 하게 되니까 훨씬 재밌다. 네. 이거 그래서 첫날은 많이 헤맸어요, 제가. 저번에 처음 날에는 막 자꾸 제가 연기를 하니까 감독님이 저한테 선배님 연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야, 난 30년을 넘게 연기했는데 왜 나보고 연기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약간 기분이 안 좋았어요. 농담이고. 근데 어쨌든 근데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좀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하고 자유롭게 찍은 영화인 것 같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 많네. 네, 아니 농담이라고 하셨지만 하루 이틀 상간에는 굉장히 신경전이 없잖아 있었을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박정욱 배우님 많은 연기 작품에서 봤지만 이렇게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스펙트럼을 가지고 좀 이렇게 장편 안에서 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태근 감독님의 그 디렉터로서의 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더 완성된 시나리오로 또 다른 작품을 만나기를 더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래도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에서 독립영화의 재미를 좀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계신 이태경 배우는 사실 독립영화계 대선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많은 작품을 하셨죠. 처음에 이태경 배우를 처음 봤는데 소문이 독립영화계 전도연이라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네네. 딱 그 표현이. 내가 전도연이랑 연기를? 그 생각을 했었는데 참 답답하다 진짜. 아니 근데 정말 그 이태경 배우도 저도 이제 뭐 워낙 무수하게 많은 독립영화를 보지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매번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다른 배우. 정말 이 배우가 어떤 역할을 온전히 주어졌을 때 과연 얼마나 폭발력 있는 연기를 할까. 전도연 씨처럼 그런 기대를 항상 하고 있던 배우였는데 저는 이번 작품에서 그 모습이 진짜 이렇게 뭐 폭력의 씨앗이란 말도 하지만 그 씨앗이 완전히 좀 이렇게 펴졌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역할 자체로 배우가 욕심을 낼 만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이미지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최근작이 이제 죄 많은 소녀라는 작품 그 작품에서 굉장히 깡패 소녀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너와 극장에서라는 작품에서는 진짜 이렇게 좀 약간 똘끼 있는 또라이 같은 감독으로 나오는데 이번 작품에서 굉장히 그런 나쁜 모습을 덜어내고 착한 역할로 나오시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제안 받으셨을 때 조금 다른 기분도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도 얘기 들어볼게요. 네,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라는 인물이 너무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문성하고 이제 만났을 때 보여지는 은혜의 그런 첫인상들이 뭔가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폭력의 시작도 저는 너무 잘 봤었고 해서 이제 미팅을 했었는데 감독님께서 이제 조연출님이랑 같이 있는데 방 안에 오시더니 너무 터프하게 저한테 태경 씨만 좋으면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쪽은 성편지 써주고 감성에 호소하고 여긴 지금 그래서 원래 할 마음이었지만 또 그렇게 뭐 오디션이고 뭐 이런 것도 없고 어떤 이제 다른 단편 작품을 보시고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였는데 되게 좋았죠. 그래서 사실 안 할 이유가 없어서 하겠다고 했었고 현장에서도 뭐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었어요. 촬영 전에도 되게 많이 나누고 어떤 은혜의 사연이나 사정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문성하고 있을 때만 그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어떤 은혜의 전사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계속 촬영 전에도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얘기해 주시고 바꿔서 다시 얘기해 주시고 하고 현장에서도 촬영 끝나면 또 밤에 만나서 또 얘기하면서 다음날 찍을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촬영 전에도 이제 2-3시간씩 선배님이랑 감독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현장에서 저도 되게 많이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그래도 저는 비교적 괜찮았던 게 저는 군산에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촬영이 이제 서울부터 시작이었는데 이제 선배님이 되게 초췌한 얼굴로 군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서 했더니 그렇게 조치하지 마세요. 세창이도 되게 초췌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하고서 저는 이제 막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갈 수 있어서 저는 그래도 비교적 조금 재밌게 빨리 적응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첫 작품을 독립영화를 좀 혹독하게 치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임태우 감독님이 이제 영화제에서 수상도 하고 주목받는 감독이기도 해서 저희가 감독님 모시고 한번 대담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수상한 감독들이 과연 차기작을 만들 때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 이런 대담의 주제였는데 그때 연기 연출에 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셨냐면 잔인하게 리허설을 한다. 그러니까 배우들을 그만큼 몰아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숨 쉬는 것까지 체크를 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그 전 작품은 좀 그랬어요. 왜냐면은 그 영화는 모든 걸 다 짜놓고 이를테면 방금 말씀하신 숨 쉬는 거 좀 오버 얘기하면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하고 약속하고 찍은 영화였고 이 영화는 리허설은 적었으나 대신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현장에서 잔인하게 몰아붙이. 근데 그쵸. 그러면 이제 또 테이크를 더 많이 가게 되긴 하죠. 이제 뭐 20번씩 찍겠죠. 그러면서 조율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리허설은 많진 않았어요. 그 20번 찍는데 20번이 다 달라요. 어떻게 편집하시요? 왜냐면 카메라가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죠. 그 한 씬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전에 준비를 했던 영화였고 전작은 이 영화는 찍으면서 그거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었죠. 아니 두 배우를 저는 이번 영화에서 새로운 모습을 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은 발굴에 가까운 그런 쓰임새를 배우의 쓰임새를 박정학 배우한테서 발견을 했다면 이태경 배우에게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지만 정말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손편지를 안 써주시고 어떤 이유에서 또 캐스팅을 하셨는지도 얘기를 들어볼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손편지를 쓰진 않았지만 태경 씨는 제가 이제 제 마음속에 킵해놓은 배우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은혜를 캐스팅 리스트를 만들어놨을 때 되게 리스트가 많았어요. 왜냐면 저도 좀 못 정하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좀 복잡 다단한데 또 약간 20대이고 하니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얼굴 혹은 뭐랄까 연기 기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태경 씨를 제가 살짝 까먹고 있었어요, 사실은. 킵해놓긴 네, 했지만 네. 네. 그러다가 나 왜 까먹고 있었지? 하고 태경 씨 단편을 다 봤어요. 단편을 되게 많이 찍었기 때문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제가 구할 수 있는 한그 지인들 통해서 봤고 이렇게 다시 봤는데 역시나 훌륭하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긴장감 그리고 오묘한 얼굴 좀 해석하기 힘든 한 번에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얼굴이 아니니까 태경 씨가 그래서 되게 좋은 배우라고 생각했고 전도연을 캐스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미스테리한 기운 같은 것들을 이태용 배우가 그 분위기까지 다 잡아준 그런 역할을 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은 이 작품은 진짜 어떻게 보면 한 중년 남자가 학원 운영에 실패를 하고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이 사건인 것 같지만 실제의 사건은 훨씬 더 깊고 오래되고 그리고 해결이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역사를 훑어봐야지 이 작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빨갱이라는 그 문제가 있잖아요. 연자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세대를 내려오면서도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 3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좀 감독님 처음에 착안을 하게 되신 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 말고 아들 3대가 나오는 영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하게 있었고 그 와중에 제가 사진 한 장 봤어요. 저희가 기자님이 일터인 신의21을 정기구독을 많이 언급되네요. 저희 24주년이에요. 많이 사주세요. 정기구독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해마다 그걸 내잖아요. 정기구독료를. 그래서 제가 새로 낸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한겨레를 주더라고요. 3개월 동안. 상품으로 네. 신해21을 구독하면 한겨레를 주는군요. 그래서 한겨레를 받아서 제가 사실 한겨레를 많이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상에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제가 편집할 때라서 편집실에 가서 계속 편집만 하진 않아요. 감독들이. 왜냐면 미치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편집실에 갖다 놓고도 한참 안 보다가 영화 망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이런 와중에 이 영화는 폭력의 씨앗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 영화 이제 편집할 때니까 힘들고 머리 짜고 있는데 머리나 식힐 겸 한겨레를 보자. 근데 표지가 이제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이신 분이 재심 받으시고 바로 법원 앞에서 찍으신 사진이었어요. 약간 울먹이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신 거죠. 이 사람 이분의 표정이 되게 오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집 기사가 꽤 길었어요. 분량이. 그래서 그걸 다 훑어보고 그분들하고 이제 비슷한 사람들의 자료를 찾아봤죠. 근데 어떤 또 다른 매체에서 어떤 또 다른 분하고 이제 영상으로 인터뷰한 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한 2-30분간의 짧은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이 그래서 이런저런 세월을 힘들게 살아오셨고 이제 정말 무죄 판결도 받으시고 하고 싶은 게 많으실 텐데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한참 고민하다가 약간 울먹이는 말투로 아들이 보고 싶다
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저한테 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3대로 만들어서 영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아마 그 아들이 보고 싶다의 그 아들이 문성이 한 역할일 거예요. 그 문성이란 인물은 이 영화 안에서는 이미 이제 그 중년 50대면 이제 중년을 지나며 아들도 다 커서 이제 자기의 의지를 그러니까 결혼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랑 하겠다, 뭐 유학도 보냈더니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막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의 이제 일도 잘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긴 하지만 그걸 계기로 그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지나온 세월이 영화 속엔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통의 세월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뭐 학원 경영을 하는 것도 똑똑해 보이는데 아마 이제 그 연자제 뭐 여러분들도 그 공포를 아시겠지만 제대로 그 뭐 선생님이 되거나 이럴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연기를 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서 이 문성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좀 접근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연기하셨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 사실 우리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삶이라는 것들에 대한 표현보다는 한 가족의 어떤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얘기만 듣고 또 그런 것들 많이 봐왔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러한 것처럼 근데 저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런 피해를 입은 적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가 그런 피해를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다 꽉 막혀 있는 부자 간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소통하지 못하고 점점 원망하게 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가족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걸 어떻게 또 풀어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점점 벽이 허물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화합을 하느냐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제가 저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또 저의 모습에서 아버지에게 미안함이 또 나중에 생겨 있는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결국은 자식들은 부모님이 보통은 살아계실 동안에 그 은혜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일찍 좀 허물어뜨리고 일찍 소통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 영화를 찍으면서. 예. 아,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 멍게 먹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이 멍게 하나도 이거 맛있다고 이거 쓴 거 다 삼키면은 단 거 나온다는 것도 설득을 잘 못하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 맘대로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세월에 어떤 다른 국가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야기는 더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은 그 3대가 같이 호텔 방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있는 그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한테 그 장면은 또 어떤 이유로 찍으셨는지. 그 약간 판타지일 수도 있고 뭐 문성의 그냥 상상 혹은 아니면 그냥 진짜 같이 있는 걸 수도 있죠. 저는 그거를 이렇게 딱 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한 공간 안에 있기는 힘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멍게를 먹는 것도 먹는 건데 사실 그게 제대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있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그 포장마차를 제가 헌팅한 이유는 뭐였냐면 그 술집이 약간 뭐랄까요? 되게 작은 포장마차예요. 그러니까 딱 2명, 3명 들어가는 포장마차하고 해변이 바로 앞에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연인들이 데이트하러 가는 데예요. 그런데 별로 불편한 부자가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떤 공간, 호텔 방도 크지 않으니까 그런 데에 들어가는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썩 어울리지만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다 같이 있고 싶었던. 근데 결국에는 내가 죽고 나서야 그것이 뭔가
이루어지는 네. 그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할아버님이 이제 울먹이는 거의 표정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할아버지를 빼고도 찍고 그 테이크는 여러 방식으로 찍었어요. 제가 어떤 걸 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 그래서 일단은 할아버님은 거기 로케이션 장소에 네. 모셔놨어요. 약간 대기하고 계셨던 거군요. 스태프들은 왜 제가 할아버님 모시라고 했는지 몰랐겠죠. 그렇죠. 이미 돌아가신 네. 장면 찍은 네. 건데 왜 진짜 찍는 거야? 막 아니 그분은 캐스팅을 너무 잘하셔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진짜 문성호 선장이 있었다면 그런 마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배 이름도 아들 이름이었어요. 그 정도로 아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깊었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반목할 수밖에 없는 세월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3대가 굉장히 어떤 방식으로든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대화도 못 나눌 정도로 그렇게 어색해지는 동안 실제로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준 사람은 따로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생면보지이기도 하고 그런 은혜라는 사람이 이름도 은혜예요. 되게 예, 의미가 있네요. 근데 진짜 이게 다른 사람이어서 더 남을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이도 잃었고 아마 이제 그 영화에서 상황으로 봐서는 집도 이제 잃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오갈 데가 없지만 마음은 오히려 제일 부자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좀 감추고 또 오해를 받은 그런 역할이어야 했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톤을 가지고 연기를 하셨는지. 네. 저는 어떤 은혜의 할아버지로 인해서 모든 사건이 어쨌든 이렇게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광덕이 피해를 입고 그걸로 또 문성이 피해를 입고 이런 식으로 반복됐듯이 은혜도 피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할아버지의 그 죄 때문에 어쨌든 이 동네에 돌아왔을 때 박해받았을 것들 그리고 이방인처럼 떠돌았을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이랑 섞이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때 그 상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좀 1차원적으로 아주 어렵지 않은 은혜의 방어 기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과잉 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문성한테 처음 이렇게 어떤 기점 전까지 문성한테 은혜가 굉장히 잘하려는 모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또 관객이 봤을 때 쟤 정말 약간 광덕한테 약간 여시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약간 이렇게 조금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하면서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했으나 문성도 결국은 은혜를 이렇게 좀 쳐냈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점 후로는 은혜도 마음의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어쨌든 은혜가 광덕에 대한 마음이 조금 진심으로 사랑이기를 바랬어요. 저도 똑같이 어쨌든 저도 집에서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더 잘하듯이 어쨌든 은혜도 자신의 가족보다는 광덕이랑 더 잘 지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렇게 단선적이다라고 감독님이 하셔서 은혜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광덕에 대한 사랑이나 뭐 은혜를 갚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그런 삶이나 광덕이 채워준 그런 의식주에 대한 그런 걸 잃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런 것들 되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찍고 나면 이제 저녁에 얘기를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이런 대사가 나왔다. 그러니까 내일 우리는 이거를 찍자. 이게 나오게끔 하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씬 한 씬 만들어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문성하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데에서 이제 은혜의 조금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그리고 뭐 아이가 있었고 하지만 가족을 다 잃었고 이런 식의 사연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할 수 있어서 조금 이렇게 다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속 인물들이 다 이제 아까 미스테리라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모습들을 겉과 다르게 조금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영화 끝까지 가면서 발견하는 그런 좀 약간 그런 재미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발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이 영화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 제목이 파도 치는 땅이에요. 사실 파도는 바다에다가 비유해서 쓰는 말인데 이걸 땅에다 파도가 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제목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영화에서 두 개의 땅이 나오잖아요. 군산이라는 어떤 그 문성이 가서 경험하는 땅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잠실이라는 땅이 있는데 잠실은 뭐 요즘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커다란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예전부터 좀 투기의 어떤 그런 걸로도 알려져 있었고 군산도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영화에 그 부동산 하시는 그 설계하시는 분이 진짜 막 이렇게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술수를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됐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의 땅이 개발로 인해서 계속 변해가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 인물들이 처해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들었었어요. 그 부분들을 많이 좀 약간 염두에 두시고 두 공간을 설정을 하셨을 텐데 공간의 의미를 좀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뭐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건 거의 맞아요. 농담을 하나 드리면은 홍역의 씨앗 너무 직설적이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다음 영화에 뭘 찍을지 모르겠는데 좀 멋있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제목은 그게 내용이 뭐든 간에 여튼 그래서 이번에는 제목을 먼저 짓고 시나리오 썼어요. 근데 그 제목에 영감을 받은 건 사실 새만금 방조제 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 방조제가 생겼는데 뭐 다 사람도 없고 사실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약간 소개를 드리면 거기가 무슨 아시아에서 제일 길다는 뭐 그런 이상한 네. 콘크리트예요. 제가 한겨울에 거길 갔었는데 사람 한 명도 없고 그 양쪽 바다를 딱 양분해가지고 그 콘크리트 길이 이렇게 있거든요. 되게 이상한 느낌이에요. 가서 보면. 근데 거기가 사실은 군산에서 어업을 하셨던 분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한때는 뭐 갯벌이었고 뭐 이런 거였겠죠. 근데 지금은 그것을 다 덮은 느낌이더라고요. 그 콘크리트가. 근데 막 파도는 치는데 마치 그냥 그 콘크리트 밑에 있던 어떤 것이 막 파도를 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좀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낯간지럽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수면 아래 가려진 피해자들 혹은 가족의 이야기 뭐 이런 거가 되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 또 중요한 장소들이 잠실이잖아요. 어떤 욕망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만금 방조제가 우리의 어떤 상처나 어떤 시대적 아픔이나 현대사의 찌꺼기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린 동양에서 제일 긴 방조제를 갖고 있어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근데 잠실에 생기는 어떤 여기 롯데타워라고 정확히 대사에도 나옵니다만 그것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어떤 욕망 덩어리 같은 거 이외에는 사실 저한테는 보이지가 않아서 그 밑에 어떤 더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그거를 그냥 아예 잊은 채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서 속에 있는 이야기들 우리는 사실 이런 게 있었고 뭐 매일 그걸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한 번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목은. 진짜 그 보통 이제 그 영화 보면 그 영화에 나온 배경지를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진짜 꿈에라도 별로 안 가보고 싶게 군산의 어떤 굉장히 폐허가 된 그 모습을 찾아내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군산 갔다 왔는데 막 8월의 크리스마스에 나온 초원 사진관 막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있고 막 서로 줄 서서 사진 찍으려는 개발이 잘 된 그런 사이드가 있다라면
여긴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려진 땅 같은 그런 느낌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쌓여있는 숙제들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감독님께서 이제 결말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크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역사를 지나서 사실 이제 영화가 결국에는 이 감독이 왜 이 영화를 만들었고 이 얘기를 꺼냈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살아야 될까 감독으로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한 고민이 그래서 크셨을 것 같고 사실 전작이 좀 굉장히 암울하게 끝나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은 그 돌봄 거기 유치원 같은 네네 거기에 가서 이 아버지가 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에 없이 희망적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이제 다른 버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유치원에 안 가시는 거였는지 어떤 거였는지 병원에 가서 암 발견하는 거. 그러면 진짜 폭력의 씨앗인 거. 근데 그거 참 이상한데요. 폭력의 시작 저 그렇게 암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도 들어서 해결이 안 나서. 뭐 여러 군데서 그 얘기를 들어서 더 많이 고민했어요. 이 영화의 결말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정격 희망 뭐 이런 건 하고 싶지 않았고 어떤 희망의 실마리 이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거기에 찾아가는 결말은 마지막 회차 찍기 이틀 전인가에 생각해서 했었어요. 근데 이미 헌팅은 해놓은 상태였어요. 거기에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 헌팅을 해놓자. 그래서 헌팅을 해놓고 어떻게 가게 되는지 혹은 그 안에서 어떤 시츄에이션이 일어나는지는 조금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가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도 갔는데 어떤 이상한 그러니까 문성 입장에서 이상한 그 젊은 여자가 내가 보호자인 척하면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이 사람이 언젠가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갑자기 또 가지 못하게 되는 불현듯 갑자기 아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그때 갈지 말지에 대해서만 보여줘도 어느 정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그냥 바라보는 문성의 얼굴만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없이 이렇게 편한 표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은 이제 그 장면이 타로 카드를 했던 그 이제 아들의 여자친구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결국은 은혜라는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랑도 좀 약간은 같이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배우분들도 결말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마이크를 드리고 결론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연기하실 때는 또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3대에 저 닮아있는 모습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뭐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뭐 국가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다치고 철옹성같이 문이 닫혀버린 마음의 문들이 하나씩 열려가는 것도 어떤 모습에 열려가느냐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 날 그 병원에서 찍고 있는데 아이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뛰어다니는 거 보면서 저렇게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그게 사실은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나. 그리고 또 그런 아이를 통해서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살짝 느낀다거나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 꽉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마지막에 그거가 되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감독님이 먼저 그걸 찍겠다고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중요한 뭐 병원에 가는 일이 있었지만 어차피 그걸 안 가고 거길 따라간 거에 대한 마지막 그 의미라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좀 그게 좀 이해가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은혜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중간에 퇴장하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잔인하게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네요. 네. 저는 제가 이제 빠지면서부터 굉장히 마음을 놓고 편하게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고, 이렇게 제가 참여하지 않은 이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영화관에서 보는 게 되게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결말이 정말 너무 좋았어서 그거를 정말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문성의 마지막 표정에서 와 했었고, 뭔가 이 영화만큼은 정말 결말을 위해서, 이 장면을 위해서 앞에가 다 이렇게 막 달려온 듯한 느낌을 딱 마지막 장면을 보자마자 느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보고. 네. 아니 이번엔 진짜 네. 아니, 약간 그 과정에서도 또 하나 또 뭐냐면 밥 먹는 장면에서 제가 다 이렇게 하나씩 다 퍼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 장면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깨알같이 좋은 장면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번에 쫄리는 연기 많이 하셔서 좀 약간 좋았어요. 처음에 돈 받으러 갔는데 돈 떼인 약간 뭔가 돈. 원래는 그 협박하고 막 이랬는데. 네네네. 저는 돈 받으러 가서 이렇게 쫄리는 사람 때리고 그 연기 처음 봤어요. 이자 많이 받고. 네. 관객분들께도 영화 보시고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은 손 들어 주시면 마이크와 함께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하나 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잠깐, 그러니까 손에 들어주시면 되는데 손에 드시는 분이 없네요. 원래 첫 질문이 잘 손을 안 드시긴 해요. 근데 첫 번째 하면은 마음 편해지고 집에 가서 이 얘기를 좀 감독님이랑 배우분들한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안 생깁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그런 선물을 먼저 드리면 마음에 드신 분 선물을 드리면 네. 어떤 질문이든. 네. 저가 영화를 지금 6번째인데. 아 진짜요?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 아 잠깐만. 근데 잠깐 왜 6번 보셨어요? 지인 찬스? 가족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잠깐 끝나고 네. 가볍게 말씀드렸는데 네. 6번을 봤는데 6번이 다 약간 그 눈물이 나는 장면이 아 있었어요. 진짜 음악의 어느 첫- 장면이에요? 저 관객분한테 질문 에서 드려야 되나? 아버지를 바라보는 문성. 네. 저 진짜 왜일까요, 진짜 감독님? 왜일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모두 박정학 선배의 연기 때문이 아닐까. 아, 이렇게 아니 그 연기의 비결이 뭐예요? 박정호 배우님?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사실은 제가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그 광덕 아버지의 모습이 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모습이 약간 겹치는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안 울었거든요. 이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어릴 때니까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겹치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한때는 또 원망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마음속에서 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소울이 묻어나는 연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웃은 거 아니라 진짜 저도 울컥했었어요. 네. 맞았어요. 지금.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6번 보신 분의 통찰력 있는 질문이었고요. 오늘 처음 보셨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신다.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장면 좋았다 하신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드릴까요? 마이크? 네. 그냥 제가 강제로 강제로 막 시키는 되게 특이한 구조네요. 네. 앉아 계시니까 하고 있습니다. 왜 맨 앞줄에 앉으셔가지고 저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전작의 폭력의 시작도 그렇고 이번 파도치는 땅도 그렇고 국가폭력 그러니까 시스템이 한 개인한테 주는 그런 고는 이걸로 계속 이제 지금 두 번째 작품 하셨는데 원래 이제
원래 이제 연작은 3부작이잖아요. 모든 영화는 이제 폭력 3부작을 혹시 네, 박찬욱 감독님도 폭력 3부작. 네. 혹시 다음 차기 작품을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궁금해요. 꼭 이렇게 연방으로 만들어야 선부작이 나오는 건가요? 바로 만드셔야 돼요. 네, 쉬지 마시고. 그렇진 않은데 지금 글쎄 저는 이렇게 뭐 하나 주제를 생각해 놓고 막 글을 쓴다던가 아이템을 개발한다던가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의 성향이 약간 뭐랄까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감독님들은 무슨 캐릭터를 먼저 떠올리고 시나리오를 쓰신다던가 혹은 뭐 자기 개인사, 자기 가족 이야기를 뭐 이렇게 다시 재구성해서 하신다던가 주변 이야기로 저는 그렇지는 않고 저는 어떤 현상들을 보고 거기에서 좀 출발하는 편인데 그냥 그것뿐이지 제가 어떤 무슨 국가폭력 시스템 이런 거를 막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데 다음 작품 소리 아시네요. 네, 잘 아시기 때문에 저를. 근데 다음 작품은 어떤 사회 문제를 건드리고 있긴 해요. 주인공이 무국적자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내용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면 그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죠. 그때 김일성 사망 이후에 그 북한 경제가 이제 폭락하면서 탈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인신매매라고 할까요? 뭐 중국 쪽에서 이것저것 팔려다녀셨던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의 아들이 있다면 이제 20대 중반에서 후반 많으면 이제 그 정도까지 돼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근데 그 사람들이 국적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 사람이 한국에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전격 스릴러 영화입니다. 아, 전격 스릴러. 뒤에 갑자기 잘 나가다가 왜냐면 앞에는 영화에 그게 뭐 이렇게 설명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인신매매 브로커로 한국에서 일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진짜 전작이 폭력의 씨앗이었고 아까 얘기하신 이 작품이 좀 약간 그 씨앗이 싹을 좀 틔운 것 같았는데 다음 작품에 꽃이 피겠네요 진짜. 지금 무서워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작품은. 감독님은 시네24 정기구독을 다시 하셔야지 또 그 다음 차기작의 소재를 또 그쵸? 네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받을까요? 간신히 쥐어 짜낸 것 같지만 아마 다들 마음속에 이 작품 보시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손 못 드신 분들은 다음 GV에서 꼭 참석해 주셔서 다시 이렇게 좋은 얘기 들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진짜 끝까지 이렇게 120분 중에 처음에 한 분 나가신 분 빼고 다 아무도 안 나가시고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오늘 이렇게 토크한 소감을 좀 들으면서 이야기를 마쳐볼까 하는데요. 네, 뭐 감독 어느 분부터 먼저 드릴까요? 네, 그럼 이태강 배우님부터 갈게요. 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또 주말인데 이렇게 많은 영화들 중에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서 보러 와주시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남은 주말 또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또 계셔주시고 또 지루한 얘기 또 오랫동안 들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영화가 좀 아쉬운 게 이제 시간대가 이제 별로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없어서 좀 아쉬운 게 있는데 사실 저희 영화 아까도 말씀드린 6번 보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한 4번, 5번 봤어요. 근데 처음에 볼 때랑 또 이해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2번 보셔야 좋은 영화인데 기회도 없고 그게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 더 봐주시고 아니면 뒤에다가 그래도 이 영화는 두 번 보면 괜찮은 영화다라고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젊은데 이렇게 아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바로 그 생각.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이제 왜 이렇게 올드한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올드하다는 것이 아니라 소재가 이 사건들은 보통 60년대, 70년대 맞아요. 이 간첩 조작 사건도 1960년대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말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온전히 피해자분들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삶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뭐 항상 그 주변의 삶을 이렇게 좀 돌아보시고 이런 계기로 그리고 매일 그럴 수는 없지만 한 번쯤 내 인생이 힘들면 나 때문이 아니고 어떤 다른 것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자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화를 또 빨리 준비해서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영화 속에 진짜 많은 상징들 그리고 많은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으니까 진짜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에도 소문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